네, 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길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조금 이따 자기소개를 하시겠지만은 중국 전문가죠. 그 밖에도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그 본인이 소개를 해 주실 거고, 이렇게 백영서 교수를 대담자로 오시니까 내가 그 남북 관계 가지고 이정철 교수하고 대답했을 때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같다. 남북 관계 그러면 이정철 씨가 전문가인데 내가 그분을 찾아가거나 그분을 초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내 책에, 이 책에 6장 7장이죠. 예. 동아시아에 관한 챕터가 있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찾아오셨지만, 사실은 동아시아 담론이라 그러면은 최근에 동아시아 담론의 계보와 미래라는 저서도 내셨고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내가 초대를 해서 대담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저 대담자로 오셨으니까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이후로 이거를 이 대담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청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는데, 제가 코로나는 아니고요, 감기를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원래 이거보단 좋은데 목소리가 좀 안 좋게 된 거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보고 동아시아 전문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선생님 초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여하게 된 거는 약간의 사심도 없지 않다. 방금 말씀하신 제 책을 좀 더 백낙청 TV를 보시는 분들한테 선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사심도 있었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백선생님은 동아시아 담론을 지금 뭐 별로 관여 안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동아시아 담론에 숙성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 이스트를 많이 제공하셨고, 뿐만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선생님이 좀 발표하시거나 그런 동아시아 관련 글들의 발표 현장, 그것이 국내일 수도 있고 오키나와나 뭐 타이베이나 뭐 중국이나 그 현장에 제가 모시고 다녀본 바도 있고, 그래서 더 이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고, 저는 이 기회에 저 자신의 그동안 한 일들도 한번 비춰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고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바로 질문도 겸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지금 동아시아 담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서 보통 이제 동아시아 담론이 언제 시작됐냐 그러면 90년대 초라고 얘기하고, 장자가 비평 1993년 봄호가 시발점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뭐 다 아다시피 그 무렵은 이제 중국과 국교도 하고 구후 소비에트는 물러나면서 러시아하고 다시 국교도 맺는 탈냉전의 분위기가 싹트고, 국내적으로는 1987년 이후에 민주화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변혁 담론 같은 것을 필요하던 차에 동아시아 담론이 거기에 좀 부응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동아시아 담론 얘기할 때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해요. 우리의 지적 상상력이 확 바뀌었다 그때. 그전까지만 해도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 반쪽짜리 나라, 반국적인 섬과 같은 상상력에서 90년 초를 거치면서 지리적 상상력이 이제 동아시아로 확장됐다. 그것이 이제 담론에도 중요한 정서적 동력이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동아시아 담론이 담론 권력이 되었다고까지도 얘기를 하지요. 백낙총 공부길에서 동아시아 담론을 잡은 것을 일반 시청자들이, 야, 이게 무슨 현재성이 있냐라든가, 이건 뭐 왜 이게 재밌냐, 뭐 이런 생각을 혹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요 얘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선생님 말씀을 청하고자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담론에는 90년대 초에 나오긴 했지만
적어도 모두에서 소개해 주신 제 신간에 따르면은 그거는 90년대 초에 탄생한 건 아니다. 적어도 19세기 말 20세기 초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대표가 되겠습니다만 세계적인 관점, 이 지역적인 관점, 그리고 민족주의랄까요? 이 한반도적인 관점에 세 개의 공간 층위가 있는데 그거를 동시에 생각하고 어떤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는 안중근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게 90년대 초에 다시 분출됐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뭐 동아시아 담론의 귀환이니라고도 하는데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조선시대의 좀 철학자들은 세계주의와 동인의식 같은 것은 늘 있었다. 그 이전에도. 그래서 세계 민족주의랄까요? 동인의식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세계의 층위에 대한 생각도 그새 말 20세기부터 쭉 있어 온 것이고 시대마다 그 중요한 어떤 체제의 변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때마다 이 논의가 다시 불러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번 책에서 그 동아시아 담론의 계보를 안중근 의사까지 거슬러 시작한 게 참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안중근 의사라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테러리스트고 우리도 사실은 이등박문을 쏴주겠다는 거를 그 초점이 맞춰가지고 의사, 예. 의거를 하신 분, 의병장 뭐. 예, 의병장 이렇게 보면 생각하는데 사실 그분 평화사상가였잖아요. 그 옥중에서 이제 처형당하시는 바람에 중단할 수밖에 없지만은 동양평화론이라는 걸 쓰셨고 중요한 문헌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는 뭐 그거를 조선시대 선비들의 동인의식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동인의식하고 동아시아 담론은 좀 다르죠? 다르잖아요. 예. 그러나 동학 이후로는 이 동아시아 쪽에 있었고 93년에 창비의 특집이 뭐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든 거는 틀림이 없고 그때 최원식 교수하고 우리 백영서 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나는 그 특집에 안 끼었고 그러나 이제 그거를 특징지면서 그 이전에 반국적인 남쪽만의 국한된 시각이 확 넓어지면서 동아시아로 확장됐다 하는 거는 조금 나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문단에서 민족문학론이라든가 또 분단체제론이라는 것도 그 전에 시작이 됐는데 93년보다는 더 일찍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반국적인 시각을 탈피하자는 노력이었거든요. 한반도의 남북이 다른데 이걸 똑같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남한 사람으로서 남한의 문학을 주로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남한의 국민문학이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의 민족문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좀 해왔고 분단체제라는 게 바로 반국적인 시각을 탈피하는 노력이 하나였고 거기에는 사실 동아시아에 관한 관심이 이제 함축돼 있었죠.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그걸 나 자신은 전공도 다르고 동아시아 연구자도 못 되고 하니까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93년 그 창비 특집을 계기로 그게 됐고 그 전에 이제 사상계 개벽 잡지를 거쳐서 사상계 청맥 예. 을 통해서 이 동아시아 담론이 쭉 이어져 온 그 계보를 이 책에 추적한 거를 나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내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책이 더 팔리지는 않아요. 저는 기대하는데요. 아니 홍보는 돼요. 예. 홍보는 많이 알려지긴 하는데 그동안에 모르겠어요. 백영서 교수 책은 좀 성격이 다를지 몰라도 내 책을 가지고 한 경험을 보면은 뭐 그렇게 판매량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혹시 갑자기 판매가 뛰지 않더라도 실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덧붙여 설명드리면 제 책 얘기 이게 관련됩니다만은 제 책에서 창비를 그러니까 복간 전후로 나누면서 선생님이 바로 말씀하신 그 대목을 저도
언급하고 있죠. 93년에 특집으로 나오게 된 거는 그 이전에 선취했던 탈냉전의 선취의 노력들, 분단 문제에 대한 비판, 분단 시대에 대한 담론, 민족론론, 제3세계론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93년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창피 50년사의 필자가 얘기한 건데 그거는 현지진의 집단 작업이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사실 그거 특집 기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손은사 가서 워크숍을 하고 겨울 워크숍하면서 그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제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단 체제론에서 출발해 가지고 동아시아를 조금씩 넓혀 나간 나도 공헌한 바가 있고 또 동아시아 담론을 주도하는 쪽에서는 특히 백영서 선생의 그런 노력이 컸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분단체제론이나 뭐 다른 우리 창비 여러 가지 담론하고 동아시아론을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차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점에서 한 번 더 사실 확인이랄까, 사실 정리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점에서 2011년에 나온 동아시아의 국가주의 극복이라는 특집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이라고 하는 갈래는 정세론과 문명론을 겸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 그게 이제 안중근 이래 쭉 그 계보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창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2011년이라고 하면은 이명박이 들어선 이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 동아시아 담론이 이제 한반도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분단 체제론과의 결합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유준필 교수 비판도에 대한 대응도 됩니다만 그게 2011년 특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이제 이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좀 이제 뒤늦게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뭐 2000년대에도 이미 발표하신 글이 있죠. 예를 들면 2003년에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 체제는 가능한가라는 글도 쓰셨고 그리고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면 이제 이 텍스트에 해당되는 글도 있고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보면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표하신 글도 있고 뭐 몇 개 있는데 소개도 하면서 말씀도 여쭙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시아 담론이라는 게 한반도 문제와 연결되어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곧바로 동북아 평화 체제로 연관되는 거다.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북연합이나 동아시아 평화체제가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릴 법한 현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 그랬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진단하면서도 한반도에서 국가 개조 작업이 일어나야 동아시아에서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일에도 촉매가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상황에서 지금 뭐 백낙점 TV에서 뭐 동아시아론 얘기하냐면 이게 뭐 지금 그 절박한 문제들이 많은데 왜 이 얘기를 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 점이다. 2011년에 말씀하신 그거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다라는 점이다.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근데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는 조금 뭐 한반도에서도 뭐 해볼 것 같이 그러다가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로 확 달라져서 그때 내가 그 글을 쓸 때는 사실 뭐 동아시아가 어떻고 뭐 분단체제 극복이니 이런 게 좀 꿈같이 들리던 시기였고요. 2012년 선거에서는 좀 반전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도 쓰지 않았어요? 그게 실패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더 엉망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안 참고 촛불 대항쟁을 일으켜가지고 박근혜를 축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또다시 그런 것이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게 쉽죠. 들리는 시점에 왔어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뽑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국민이고 지혜로운 국민이고 또 우리 역사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시 내가 2011년에 했던 얘기라든가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실감나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봅니다.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죠. 예.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내가 쓴 게 그래도 꽤 더 있더라 예. 하셨는데 아주 듣던 좀 반가운 얘기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책을 읽으면서 2010년에 쓴 동아시아 공동체에 예. 관한 그게 제 6작인데 또 11년에 쓴 지금 말씀하신 국가개조 예. 이야기 그런 게 언급은 돼 있지만은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쓴 글들 내가 사실 2003년에도 꽤 긴 글을 써가지고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책에 예.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1장과 3장이 6.15 시대 얘기하면서 그것이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갖는 의미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했어요. 그건 뭐 본격적인 논문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뭐 그 전에 왜 우리가 96년에 창비 30주년 예. 기념 국제 심포지움을 할 때 전 지구적 문명을 향하여라고. 예. 그때도 동아시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을 다시 인식하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예, 저 개정판을 내도록 하고 개정판에 반영하겠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적 얘기입니다만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동아시아 담론의 현재성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와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연결시킬 때도 주체는 시민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여셨고 촛불혁명 같은 경우 얘기하시면서도 저를 포함한 사람들한테 그걸 변칙적 사건이라고 얘기하신 대목이 굉장히 희망을 갖게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변칙적 사건이고 촛불혁명의 부산물, 그 와중에 생긴 부산물이라는 게 뭔가 여유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지금도 그럼 동북아 공동체라고 흔히 얘기하면 이유를 염두에 두고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한 제도적인 어떤 기구를 만드는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동아시아는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서 민간이랄까 시민 참여를 통해서 그들이 주도하는 뭐를 하고 거기에 국가도 견인하는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보면 이제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 효능감 같은 거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예. 우선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동아시아라는 현실이 있고 우리가 동아시아 일부로 살고 있는 한 동아시아에 관해서 우리가 그걸 담론으로 해석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할 일이지 뭐 세월이 좋으면 하고 나빠져서 장래가 잘 안 보이면 안 하고 그럴 성질 아니에요. 유행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담론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항시적으로 있는 건데 비교적 세월이 좋을 때 했던 얘기가 지금도 유효할까? 그거는 이제 항목별로 점검을 해봐야죠. 지금 말씀하신 유럽 공동체가 그건 기본적으로 국가의 하나 말입니까? 그런 것이 동아시아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인데 학자라는 분들이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 하는 걸 가지고 분석하는 걸로 연금을 받아야 돼요. 연금이 받고 제대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하고 동아시아는 상황이 바뀌어도 그런 식의 국가에는 불가능하다. 인구 비례의 의회를 만들든 아니면 국가 단위의 뭘 기구를 만들든 중국이 너무 크잖아요. 비대칭이 심하죠. 인구 비례라는 건 동아시아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중국하고 일본의 비중이 너무 크니까 사실은 이게 국가 간에 이제 이런저런 협정이나 협력은 가능하지만은 국가연합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오히려 국가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 시민들이 주도하는 각 분야별, 사안별의 그런 그 연대 작업을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느슨한 공동체, 뭐 네트워크죠.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불가피하면서도 또 어떤 의미에서 그게 또 바람직한 면도 있다. 국가연합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때 했는데 그건 뭐 지금도 나는 옳은 말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내가 강조한 거는
주민들의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낭만화하면 안 돼요. 국가 간에 어떤 기본적인 협력 체제가 있고 경제 협정이라든가 비자 협정이라든가 뭐 이런 그 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소통에 편리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그 국가가 만들어줘야지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물론 주민이나 시민들의 압력을 받아서 국가가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마치 국가를 배제하고 시민들만 입을 할 수 있는 듯이 그런 그 낭만적인 환상을 갖지 말자는 얘기를 그때도 했고 지금도 그 얘기는 그 필요하다고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그래서 바로 그런 미묘한 점을 그 당시에 스님이 외국에서 발표하실 때 제3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남북한이라는 두 개의 정부가 제1, 2 당사자라 그러면 북한은 이제 그런 시민은 약하니까 남쪽의 시민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3 당사자성이라는 용어를 쓰셔가지고 국가와의 관계, 상호작용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낭만하지 않고 한계도 있지만 다른 외국 친구들이 시민운동이 나라마다 좀 비대칭인데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동시에 그런 시민들의 이념이 변혁적 중도주의로 가야 된다. 너무 한쪽 양쪽의 극단적인 이념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누가 그랬을까? 좀 알아. 대표적인 게 이제 스님도 아시는 그러니까 인터아시아 참관. 스타디스 그룹들 네. 비판적 잡지 회의에 참여했던 그룹들이죠. 청강행도 있고 일본에서는 이케가미, 중국에서는 뭐 까오스밍 등등 순꺼 뭐 이런 친구들이 재밌어 했죠. 그래서 결국 그런 맥락에서 그걸 알고 싶어서 대만에서 2013년 체제론이라는 책도 나왔고 또 인터아시아 컬처럴 스타디즈라는 영문 저널에 백낙청 특집하는데 저도 관여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정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3 당사자라는 표현은 한반도에 국한된 개념이죠. 물론 이 분단 체제에는 남한, 북한 말고도 국가 단위로도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죠. 미국은 영내 국가도 아닌데 뭐 여기서 그야말로 참 감나라 배너라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미국 아니라도 우리가 육자 회담을 했던 나라들이 다 중요한데 그러나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정권이 병존하고 있고 그러나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 그걸 당국에만 맡겨놓아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시민들이 나서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전부 정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뭐 군중대회에 나가서 박수만 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도. 그러나 또 하나의 당사자로 나설 정도는 안 됐다. 또 북한 당국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당과 인민이 한치의 빈틈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당국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아니 북한 인민도 뭐 별개의 당사자로 인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 반면에 남한 시민사회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참 민주운동, 시민혁명도 해갖고 그래가지고 제3 당사자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반도 내에서도 사장이 바뀌면은 북의 시민들이 제4당사자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한 시민사회가 제7당사자로 깨야지 옳은데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럴 힘이 있느냐.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에서는 우리가 제3당사자로 어느 정도 나설 수가 있고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은 육자회담에서 제7당사자로 역할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 미흡하다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 몇 번 당사자 하는 번호도 가변적인 것이고 상황에 따라 그래서 제3당사자라는 말은 이제 그런 그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국한돼서 내가 사용한 그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동아시아의 다른 친구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사회에서 국가와 사회 관계의 심의 관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시민사회가 각각 비대칭이거든요. 중국은 뭐 더 심할 수도 있고 일본 시민사회도 그렇게 뭐 국가의 변혁을 위해서 하는데 크게 역할하기도 어려운
그런 맥락인데 한국에서는 제3당사자라는 식으로 강하게 표현하시니까 자기들의 어려움을, 곤경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동시에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일정한 호기심, 부러움 같은 것도 그때 담겼고 그래서 바로 그걸 번역하고 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대만 분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았죠. 예. 왜냐면 대만하고 중국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대만의 시민사회가 더 좀 역할을 해야지. 중국과 대만은 워낙 비대칭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무슨 뭐 한반도 특수주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제3당사자로 자부할 수 있기까지는요.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어요. 동학 같은 거 있죠. 동학혁명. 최재우 선생의 동학에서부터 출발해서 1894년에 동학혁명이 있었고요. 엄청난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그게 이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3.1운동으로 터졌단 말이에요. 5.4운동도 뭐 굉장한 사건이지만은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사건은 아니에요. 예.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분단 시대에 들어와서는 4.19도 있고 5.18도 있고 6월 항쟁도 있고 이제 이런 걸 거쳐서 그야말로 제3당사자로서의 실력과 위상을 확보하게 된 거니까 그들도 좀 표현만 멋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공부해서 자기 역사하고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데까지 나갈 수 있어요.